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지난 40년 동안 세계적으로 유지되던 낮은 법인세를 미국의 주도로 바꾸려는 최저법인세 15% 시도가 G7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통과됐습니다. 물론 아마존은 여기서도 빠져나갈 수 있고 최종 결정까지는 여러 장애가 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어려운 이민 과제를 풀기 위해 과테말라를 거쳐 내일 멕시코 대통령과 회담합니다. 연방 대법원이 남자만 징병제를 적용하는 현재의 법이 위헌인지를 심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국에서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곧 영국의 추세를 따라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미팅에 참석해 연설했지만 주요 케이블 방송은 중계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사건으로 직책을 잃은 공화당 리스 체니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을 중국 공산당에 비유했습니다. 임금은 오르는데 고용주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 차압, 포크로저는 2023년까지는 터지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합니다.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가 자신의 회사가 만든 우주선을 타고 7월 20일에 우주에 갑니다.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주말 사이에 이제 중요한 그 세계의 흐름이 좀 바뀌는 변화가 있었고 그 뉴스를 이제 전해드리려고 했었죠. 그런데 또 오늘 아침에 얼마 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지금부터 짧은 시간 앞에 연방 대법원의 그 결정이 나왔는데 이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아주 그 중요한 정치 흐름의 변화가 있고 그 한가운데 뭐 여성 문제, 남녀 문제가 있는데 그것과도 조금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G7부터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지적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이제 G7 정상들이 뭐 영국 그리고는 이제 각 나라들이 또 이웃 나라에서 또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에 주말에 미국의 재무장관은 자넷 옐렌이고 G7 정상 회의에 앞서서 재무장관 회의에서 최저 법인세를 15%까지로 하는 것을 G7 국가의 재무장관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의 주도로 됐다는 것이고 원래 바이든 대통령도 이 15%도 21%로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다가 15%로 조금 낮췄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이 법인세를 최저 법인세를 만들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 힘을 받는 이유는 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각 나라가 특별하게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아주 그 법인세를 작게 해서 회사들이 그쪽에서 뭔가 또 다른 회사를 설립을 해서 세금을 본국에 말하자면 뭐 미국 회사면 미국에 안 낸다던가 이런 형태로 해서 국가가 수입을 잃어버리는 것을 없앨 수 있고 그게 뭐 아주 지금 그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기본적으로 늘 세계화 이후에 해외로 뭔가를 그 부적절하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하는 이런 것을 단속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해서 Financial Times가 게임 체인저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런 부분에서 그랬을 겁니다. 1980년대에 세계의 기본적인 그 법인세가 4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G7 국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G7 국가의 평균 기업에 내라고 하는 세금이 23%거든요. 그럼 미국은 현재 21%이기 때문에 G7 국가의 법인세에 훨씬 못 미치죠. 한국과 비교하면 말도 못하게 낮고요. 해서 이렇게 될 경우는 지금 세계적인 미국의 기업 하면은 애플, 구글을 포함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 아마존은 여기서 조금 예외가 됩니다.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첫 번째 15% 최저 어느 나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가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위스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굉장히 해외 그룹들이 좋아하는 나라죠. 왜냐하면 거기서 사업을 하면 세금을 굉장히 절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를 15%로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기는 됩니다. 전체적으로 매출이 얼만큼이다 하면 매출에 대해서 그 이윤이 10% 이상은 돼야지만 최저 15% 법인세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서 이제 아마존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존은 뭐 그렇게 하려면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존은 워낙에 말하자면 박리담회 형식으로 매출이 많아도 그 전체적으로 그 이윤이 그 매출의 10%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고 세계화가 늘어나면서 1990년대에는 회사 이윤의 5%만이 해외에서 벌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계화가 오랜 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2010년도에 18%니까 이게 이제 특히 그 테크놀로지 기업으로 온다던가 2020년, 지금 2021년입니다. 그만큼 10년 사이에는 더 많이 늘어났겠죠. 해서 이것은 큰 그림으로 보자면 그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다국적주의가 살아났다라는 것이고 세계화 지난 4년 동안 세계화가 악마야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던 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왔는데 그 세계화가 다국적주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하는 것이 자넷 옐런의 얘기고요. 미국 뭐 디지털 서비스로 인한 그 세금이 굉장히 많이 거칠 것이죠. 그럼 실리콘밸리에서 싫어해야지 될 것 같은 얼핏 그런 생각이 들지만 굉장히 실리콘밸리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대변인이 국제적인 세금 개혁을 우리도 원했다. 우리도 너무 복잡하고 그 나라가 그렇게 하니까 거기 가서 하고 했는데 이렇게 공통적으로 세계가 뭐 힘을 합쳐주면은 우리는 따른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아주 그 어수선한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글의 대변인도 아주 강하게 지지를 한다. 국제적으로 최저 법인세 기업에 내게 하는 세금을 최저임금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매출이 3,860억 달러였답니다. 그런데 이유는 이 전체 매출의 뭐 한 6.3%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매출의 10% 이상이 되는 회사에 적용하기 때문에 아마존은 한참 남았죠? 6.3%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 G7 국가에서 전부 찬성을 했다고 이게 당장 세계 공통적으로 최저 법인세율이 적용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일단 G7 했고 G20 정상회담이 이제 그 재무장관 회담부터 시작해서 7월 달에 베트남에서 열리죠. 그럼 G20가 끝나고 나면은 오펙 국가 또 그 밖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경제국가 다 합쳐서 G7, G20, 오펙 다 합쳐서 한 130 몇 개국 나라가 또 합의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와 당장은 스위스와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의 반응이 주목이 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이전의 국가는 세계는 미국이 많이 주도를 했었는데 트럼프 이후에 뭐 다들 알아서 하고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 하면서 많이 무너졌었던 것이 이번에 이러저러한 일로 미국이 다시 이제 세계에서 자리를 그 원래의 위치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으로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G7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6월 16일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기로 했는데 그 전에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 앤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이 악시오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푸틴에게 직접 분명하게
미국 대통령은 얘기할 것이다. 미국을 어떤 형태로든 공격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동시에 그러면서도 미국은 러시아와 안정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세계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리드하지 않으면 그 공백을 중국이 채운다.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금 세계가 쳐다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미국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세계에서의 다시 그 미국의 위치 잡아가기고요. 부통령도 이제 처음으로 부통령이 된 뒤에 해외 순방을 하는데 그 과테말라와 내일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거든요. 과테말라에 들렀고 원래 비행기 타고 가다가 한 30분 정도 있다가 메릴랜드로 다시 돌아왔어요. 기술적인 기계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정대로 과테말라에 갔고 멕시코의 그 안드레스 마누엘 그 로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을 내일 만나게 되는데 멕시코는 지금 선거가 치러지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 선거는 아니지만 어느 나라나 그 중요한 그 선거가 항상 대통령에 관한 심판일 때가 있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멕시코도 지금 멕시코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부통령은 과테말라나 멕시코에 가서 뭐 이민 같은 것이 왜 그렇게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미국으로 많이 오려고 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국이 도와줄 수도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정부가 미국의 어떠한 도움이건 미국이 지원할 때 그것을 정치적으로 돈이 되었건 다른 지원이 됐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지 되는데 부정부패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문제까지 아마 할 텐데 이민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부통령이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력서를 쓰는데 우선 그런 그 출발을 했다 하는 정도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이 연방대법원의 이 문제는 이제 지금 해외적인 것을 얘기를 했고 국내적으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아주 그 중요한 연방대법원의 입장 발표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미국 민권연맹이 연방대법원을 향해서 1981년에 연방대법원의 결정과는 달리 반대되는 결정을 좀 해달라 하고 지금 그 제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은 그 어떤 징병제를 할 때 물론 지금은 뭐 별로 현실적으로는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징병제를 베트남전 이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징병제를 해야지 될 때 남자만 할 수 있도록 여자는 할 수 없도록 그런 무슨 비상사태가 일어나서 만약에 그 착출이 된다고 할 때 여자는 다 유권자 등록을 하듯이 등록을 해야지 되고 남자는 무조건 징병이 된다. 이것을 미국 민권연맹에서는 굉장한 남녀 차별로 보고 이거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81년도의 결정이 남자만 징병제에 해당되는 의회의 결정을 연방대법원에서 지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윌리엄 랭키스트 연방대법원장이 있었을 때고요. 1981년도니까 이게 성차별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조금 말이 조금 되는 게 2013년 이후에 국방부는 여성들에게도 모든 전투 이렇게 제한이 없어요. 지금 미 군의 임무에 있어서 남자 여자 제한이 없다는 거죠. 사관학교도 그 여학생들이 전부 들어가서 모든 그 전투 훈련을 받고 물론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신체적인 차이도 남자는 100% 여자보다 강하고 여자는 100% 남자보다 약하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차이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모든 그런 그 여성이 나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시리어스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해서 모든 신체적인 그 시험 관문을 테스트를 다 통과했고 그런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다 모든 장애를 없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남자라는 그룹으로 보고
여자를 여자라는 그룹으로만 보는 것은 이건 현대 사회에 안 된다, 이 상황이 맞질 않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민권협회에서는 이걸 판단을 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연방대법원에서는 심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입장은 그 국방에 관해서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거죠. 의회가 징병되는 남자만 하고 여자의 경우는 뭐 신청서를 써내야지 된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심의하지 않는다 할 때 그 연방대법원에서 뭐 설명서를 붙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설명서를 붙였습니다. 연방대법원의 그 대법관 9명 가운데 3명이 소니아 소토마요르 그리고 스티븐 그 브레이어, 한 사람은 보수인 공화당 성향인 브렉 캐버나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되기 전에 북가주에 사는 어떤 그 여성 교수를 10대 때 뭐 파티에서 뭐 강간했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도 결국은 그것이 뭐 흐지부지 되면서 연방 대법관이 된 브렉 캐버나우도 이 세 사람이 그냥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의회에 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의회가 다시 고려를 해봐야지 된다.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그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의 말을 전해드리겠는데 다른 그 남자 2명의 대법관도 같은 그 설명서를 붙였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판결문은 아니지만요. 국방에 대해서 이제 의회의 의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전통이 있긴 하지만 1981년도에 연방 대법원이 의회의 그 결정을 지지한다라고 했었을 때와 2021년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이 모든 사관학교에 가고 국방부에서도 모든 그 포지셔닝에 예전은 아주 예전에는 전쟁이 난다 하면은 여성들은 보조 역할을 한다던가 후방에 있는다던가 안전하게만 있는다던가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방의회에도 다시 이것을 심의를 해야지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이것을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젠더 이슈와 연결을 해보자면 한국 뉴스를 여러분들께서 한국을 통해서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는 분들이 미국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혼돈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말도 잘하고 주장이 강하고 논리 정연한 것 같고 하는 그 남성들이 미국에서는 이미 뭐 남녀 차별이 없는 것처럼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하면은 그 자체가 그 차별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남녀 차별이 아직도 존재를 하고 남녀 차별이 임금에서부터 직책 올라가는 것부터 이런 그 국방에서부터 다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연방 대법원에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미국에서 해결이 됐다면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정확하게 어퍼머티브 액션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직장에서도 분명히 남녀에 대해서 어떠한 그 진급할 때 봉급 똑같은 일을 하고 능력을 여성이 더 내도 남자가 봉급을 더 많이 받아갑니다. 그리고 남자가 봉급을 더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그거 당연한 거지 하고 여자가 더 많이 달라고 하면 까탈스럽게 조건이 많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붙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여자를 이만큼 더 해야지 된다. 심지어 무슨 뭐 예를 들어 어퍼머티브 액션 비슷하게 이만큼은 꼭 이 회사가 여성들도 이만큼은 꼭 채용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들이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그런 것들이 있어 온 회사에서는 아주 이제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차별이 덜한 그런 곳으로 나가는 것이고 아직도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그 목소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남자와 여자가 그냥 경쟁만 하라. 그렇게 두면은 사회에서 너무 오랜 동안 차별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절대로 평등하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 뉴스를 보면은 마치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안 그러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말 잘하고 목소리 크고
좀 논리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말을 한다고, 미국에서 몇 년 살았다고, 미국에서 아이빌리그 대학 나왔다고, 또 실제로 한두 가지 예를 들어요. 아주 스몰턱이죠. 아주 작은 예를 들어서, 작은 예를 들자면 그런 예는 수도 없이 많죠. 작은 예를 들어서 이미 평등이 완성이 됐다 이런 식으로,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뜻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징병제가 해당되지 않는데도 이 같은 상징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에게, 남성이나 여성에게 다 나쁜 이미지를 준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여자는 군에 적합하지 않다, 뭐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고요. 또 남자에게도 나쁠 수 있어요. 남자라고 다 군대 가고 싶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강한 일, 뻣뻣한 일을 하는 것보다 여자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고 집에서 가사 일을, 패밀리 케어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더 원하는 남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강하게만 보여야지 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차별을 두면은 안 된다 하는 뜻에서 현실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은 징병제조차도 그 법에 지금 그렇게 돼 있다면 그것을 여성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뭐 그 같은 그 소송 같은 것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잠시 뒤에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한 번도 미장원에 가지 않았었고, 미장원에 갈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가서 한번 헤어컷하고 지난 주말에 가서 헤어컷을 했는데, 헤어컷 해주시는 그 미용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일찍 개방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 미장원은 이렇게 그 마스크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쓸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인 게 손님들이 안 쓰신다고 하면 그걸 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영국 굉장히 그 바이러스 대처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잘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뉴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 지난 주말에 움직였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제가 여러분들 광고 들으시는 동안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요. 뉴욕에서 일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대규모 콘서트를 엽니다. 뉴욕 시티 홈커밍 콘서트라고 해서 센트럴파크에서 3시간짜리 공연인데 한 6만 명 정도는 모일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뉴욕시장이 좀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내고 하는 여름 콘서트,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보이네요. 날짜는 안 보이지만 아무튼 여름에 하겠다는 거예요. 6만 명. 이러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영국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곧 미국도 영국을 따라서 갈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영국은 유럽연합과는 달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우선 기본적으로 백신 같은 것을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가격을 싸게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좀 아니었는데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본인의 그 피앙세도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병원에 입원하고 그 뒤에 나와서는 굉장히 강하게 할 수 있는 단속을 다 하고 했습니다. 당시에 더군다나 그 피앙세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컸겠죠. 그래서 보리스 존슨이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을 섞이게 함으로 인해서 집단적인 면역이 되는 것으로 가다가 본인이 막상 걸려보니까 방향을 확 틀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다른 그 유럽연합 국가나 그 주변 국가에 비해서 훨씬 지금 잘 되고 있어서 최근에는 하루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하는 사람이 10명 미만이거든요. 1월 말에 하루에 한 1200명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국에서 숨졌습니다. 뭐 사망률은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지난달에. 이달 들어선 더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영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는데 영국의 변이가 아니라요. 영국의 변이는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감마, 델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돼 있죠. 영국 거는 알파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 최근에 델타, 인도 처음에 우리가 이름을 국가로 불렀다가 이거 안 된다, 국가에 오명이 된다 해서 중국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쿵우 바이러스, 에이시안 바이러스라고 안 부르듯이 알파, 베타, 무슨 뭐 감마, 델타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인도의 델타 바이러스가 굉장히 지금 영국에서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개방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확 그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케이스가 몇 개가 나온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백신 이전에는 중요했지만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는 지금 뭐 사망자도 백신 맞고 숨지는 분은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계속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경우에 백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국이 지금 개방하다가 다시 또 이제 문을 닫는 거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그 바이러스 백신 그 접종 받는 사람들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서 이제 백신 접종소도 문을 닫고 다른 사람이 다 맞았는데 뭐 하고 사람들도 마스크도 쓰지 않고 다니고 하니까 좀 느슨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70%그 백신 접종을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한다는 게 달성하기 힘들지 않은가? 뭐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금 정부로선 다 합니다.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백신 접종 분배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했다 해서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이것을 그리고는 항상 그 목표치를 조금 낮게 잡았는지 모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목표치보다 더 위로 올라갔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목표잖아요. 7월 4일까지 집단 면역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받는 것 이게 힘들까 봐 여러 가지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텔레비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도 방송을 하면서도 텔레비전을 이렇게 화면 몇 개를 모니터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시선이 애매한 데가 있네 할 때는 제가 이쪽 텔레비전 저쪽 텔레비전 모니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미팅에서 토요일에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을 한 게 페이스북이 앞으로도 2년 더 우리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한 다음 날에 한 거잖아요. 뭐 여전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선거였다. 증거 없이. 민주당이 바이러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활용을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잘한다. 이거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어 하는 것. 그리고 우편 투표가 내 표를 다 훔쳐갔다. 제3세계의 선거처럼 미국의 2020년 선거는 진행됐다. 세기의 범죄다. 사이버 책임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그 사이버국의 책임자가 미국 역사상 이렇게 깨끗한 선거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파괴되고 있다. 파괴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박수를 가장 많이 받았거든요. 저의 느낌으로는 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이다. 민주당은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자리에서 하원 의원인데 테드 버드라는 하원 의원이 상원 선거에 나가거든요. 그 후보로서 공식 지지했는데 노스캐롤라이나주 하면은 대통령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의 와이프가 원래 상원 의원에 나가네 안 나가네 하다가 뭐 그날도 시아버지와 같이 있었어요. 하면서 나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발표를 하고 그리고 며느리가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테드 버드 의원을 이제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앞으로 2022년 내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어떤 뭐 이념 이런 것이라기보다도 나를 지지한 사람이면 지지하고 나에 반대하는 사람은 떨어뜨리기 운동을 한다. 이게 지금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의 입장이고 해서 지난 2월 달에 그 보수적인 그 회의 그 플로리다주에서 있었죠. 컨서버티브 그 CPEC 회의 이후에 그 이후에는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금 대중 연설을 한 것이고요. 다음 달에도 2번 있고 여름에 또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아직도 공화당 가운데서 정치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람 하면은 한 사람 꼽으라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유권자들의 85%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 나도 지지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다던가 지지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사람은 그런 후보는 나도 싫어한다 하니까 트럼프 그 대통령이 지금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플로리다의 그 디센티스 주지사가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게 무조건 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니까.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연방 초선 하원 의원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고요. 사실은 더 많이 얘기가 됐었던 건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지를 바꿔 입었네. 어쩌니 하면서 사진 보여주고 뭐 보면 막 주름이 잡혀 앉아 있을 때 이 바지 뒤에 주름 잡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름 잡혀 있고 그렇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버클이 앞에 있던데요. 뭐 아무튼 그게 더 큰 뉴스. 후진 뉴스 매체일수록 그런 것을 더 강하게 많이 지적을 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 같은 것을 들어보고 다시 또 리즈 체니 공화당의 서열 3위였다가 지금은 공화당의 연방 하원 의원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리즈 체니 의원이 미국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나만 민주주의를 지킨다. 민주주의를 파괴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민주주의를 지금 파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 말하는 걸 보면 정말 위험하다. 대통령 그 민주주의를 보호하겠다고 한 서약도 지키지 않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런 굉장히 그 우파적인 팟캐스터와 인터뷰도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중국 공산당이 하는 말과 똑같다. 예를 들면 미국의 지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게 공화당이 계속 하는 얘기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이 선거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 얘기하면은 중국 공산당이 거봐. 미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잖아. 이런 의미에서의 공산당이 하는 말과 똑같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미국에 데미지를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잠시 뒤에 경제와 관련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방송 듣고 보고 계시는 분이 네, 저희 가게에도 손님이 마스크를 안 쓰고 오세요. 들어오세요. 라고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 마스크도 걱정이지만 최저임금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죠.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5월 달에 뭐 지난주에 발표됐던 그 일자리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였는데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그림을 좀 완성하기가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임금을 올리기는 올리고 있고 지금 뭐 누구를 일을 하게 하려면 얼만큼을 올릴지 또 얼만큼을 우리 규모에서 올릴 수 있을지 당장은 있지만 언제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조금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지난달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평균 시간당 임금은 0.5%가 올랐고, 그리고 이제 뭐 4월에 비해서 뭐 주별로 뭐 이렇게 또 하면 아무튼 0.5%에서 0.25% 사이가 올랐다는 거예요. 주별, 주 단위 아니면 뭐 한 달 단위로 볼 때 특히 이제 가장 최근에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곳이 레저, 호텔 업계잖아요. 그런 곳은 0.25%에서 0.5% 사이가 아니라 임금이 3%가 올랐습니다. 손님은 많은데 손님께 서브를 할 종업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또 하나 봐야지 되는 게, 아직까지는 그 학교 대학생들도 뭐 개강하지 않았고 하는데, 개강을 하고 그 학교들도 완전히 가을에 오픈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하고, 또 9월 4일에 실업수당 베네핏이 없어지잖아요. 그 연방정부 일주일에 뭐 $300씩 주는 그 베네핏이 없어지고 나면은 그때 이제 데이터가 분명한 그림을 줄 것 같다. 고용주가 이걸 앞으로 얼만큼이나 올려야지 되는가? 이렇게 하고 내가 영업시간을 이만큼 하면서 이걸 지금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이유는 얼마나 날까? 하는 그림이 9월 달 정도는 돼야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포크로저에 대해서도 이제 뭐 특히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한국 분들 가운데서 많으시기 때문에 뭐 지켜보고 계시는 분인데, 이달 말에 이제 백악관이 내놓았던 이 포크로저를 못하도록 하는 그 집행유예에 대해서가 끝나죠. 일단 멈춤 시켜놓은 것이. 그런데도 내년까지는 2023년이 아니라 2022년이네요. 제가 혹시 헤드라인에 202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아유, 헤드라인에 잘못 말씀드렸네요. 2023년이 아니라 2022년, 내년까지는 포크로저가 드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주택시장은 일단 굉장히 타이트해요. 만약에 포크로저가 뭐 이달 말에 끝나고 진행이 되면은 집 찾기 굉장히 힘들죠. 많은 분들이. 그런데 백악관 이외에 소비자 재정 보호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라는 곳이 있어서 여기서 또 새로운 룰을 제안해 놓은 것이 있고, 그 Regulation X라고 해서 이 포크로저를 올해까지는 절대로 할 수 없도록 금지시켜 놓는 이런 게 또 있답니다. 그리고 이처럼 컨슈머 소비자 재정 보호국뿐만이 아니라 주 정부의 규제 당국에서도 가능하면은 여러 가지, 지금 딱 그 연방 그 백악관이 내놓은 룰이 이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나도 가능하면 포크로저를, 주택 차압을 늦추는 입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주택 소유주 그 포크로저의 일단 중지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46%는 융자를 다시 한다던가, 이것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자율이 낮으니까 페이먼트 적게 하면서 또 조금은 집에서 뽑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형태로 뭐 판다던가 조금 여유가 있게 어떤 식으로 해서든. 17%는 뭐 모기지 다 갚는 사람도 있대요. 집 팔아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재산세를 못 내도 어떤 형태로든 210만 주택 소유주에게는 관용적인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 재정 보호국에서 나오던 뭐 주정부에서 나오던 시정부 민간에서 나오던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8년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 당시에 리먼 브라더스 무너지고 뭐 버블, 언더워러, 이 주택의 가치보다 내가 꾼 돈이 훨씬 많은 이런 상태가 돼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포크로저 한꺼번에 확 나갔잖아요. 그때와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언더워러가 없잖아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여지를 조금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2023년 내년이 지나고 후년이 되면은 팬데믹 이전의 수준까지 이제 포크로저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것은 뭐 당연히 좀 짐작이 되는 그 부분이고요. 아무튼 지금은 이달 말에 연방 정부의 옵션이 끝나더라도 또 뭐 법적 절차를 밟고 하려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우주 하면은 눈을 번쩍 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제프 베조스가 일론 머스크보다 먼저 우주에 가네요. 두 남자의 경쟁에서 그것 하나는 이겼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개인적인 하나의 의미라고 볼 수 있고, 제프 베조스가 직접 그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이렇게 하면은 다 나옵니다. 비디오로 올렸는데 정말 나에게 중요한 의미다 하면서 7월 20일에
7월 20일이 어떤 날이냐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 52년이 되는 날입니다. 내가 우주에 갑니다. 내 동생을 초대를 했습니다. 동생은 친구와 같이 정말로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면서 본인의 그 블루 오리진 회사의 뉴 셰파드라는 그 로켓쉽을 타고 우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7월 20일에 저 평생 이 일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그러면 당신이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을 바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빅딜이에요. for me. 라고 이제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CEO가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6명이 함께 가는데요. 6명에 대한 그 비딩이 시작이 됐거든요. 우주 이제 제프 베조스와 같이 타고 가려면 좀 이렇게 듬성듬성 타겠죠. 지금까지 15번 임무를 완성을 했고요. 이 로켓쉽이요.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은 없습니다. 뭐 텍사스로 어디로 가서 성공을 했잖아요. 해서 280만 달러를 내야지 되는데 143개국에서 280만 달러를 내고 우주에 가서 오래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 무중력 상태에서 딱 3분 머물고 그리고는 이제 지구로 다시 돌아오는 곳에 6천 명이 현재까지 나요 저요 했답니다. 25만 피트 위 상공을 가는 그런 것이니까 글쎄요. 아주 새로움이긴 새로움이죠. 대단한 새로움이죠. 네. 식품의약국에서 18년 전에 한번 승인을 했다가 아직 정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승인을 했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